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3개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7반과 8반을 맡고 있는 교사 김성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과 함께 직접 대면하는 수업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개학 이후로 2주 동안 학교에 와서 아마 통합사회는 앞에서 봤던 사회, 그리고 현상, 그리고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배웠을 거고, 아마 반별로 행복의 의미와 기준, 그리고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도 배운 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반부터 8반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 이렇게 선생님끼리 순번을 맡아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자, 앞으로 4차시 동안 저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지난번에 배웠던 관점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얘기를 할게요. 사회 현상에는 인간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계성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관점으로는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기 어렵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이 행복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느끼고 사람에 의해 판단되고 또 사람에 의해서 더 많은 행복이 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관점으로, 하나의 관점으로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여러분 각자가 잠깐만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약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다음 이 얘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수업은요, 이렇게 여러분 갖고 있는 교과서, 그리고 부교재인 원리들을 병행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데, 교과서는 이렇게 글이 좀 많이, 그리고 어느 게 중요한지 잘 모르게끔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반면에, 올리드 부교재는 여러분이 어느 쪽이 중요한지를 금방 알 수 있도록 최대한 간결하게 나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예, 선생님은 여러분이 최대한 통합 사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 배우고 깨달은 시간을 마련해 주고 싶어서 이 두 가지 교재를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복잡하더라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처음에 나오는 걸 보시면은요, 우리는 저마다 다른 삶의 목적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 반에 25명에서 29명까지의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학생들마다 비슷한 꿈을 꾸고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어떤 학생들은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각자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삶의 목적도 역시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삶의 목적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번다, 혹은 건강하게 산다, 아니면 친구와 친하게 지낸다, 부모님께 효도한다, 라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어느 것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찮게 여겨지거나 가벼이 여겨지면 안 된다는 것쯤은 여러분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다른 삶의 목적을 추구한다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개성, 그리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에 있는 대로 이 부와 명예를 추구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앞에 고등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많은 학생들이 응답을 한 행복의 조건이었습니다.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그 일을 추구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다 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이만큼이나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스스로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걸 더 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과 함께 학교에서 만나서 보게 되면은 선생님이 보기에는 여러분 모두가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그리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마 각자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것인지. 아마 많은 어른들이 얘기를 했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라고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힘들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인가?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방황하고 혼자서 속 끓이고 혹은 친한 친구와 얘기를 해봐도 속 시원하게 답은 주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어떠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쭉 가다 보면 여러분도 분명히 좋은 결과를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응답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네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 내가 좋은 아들, 딸로서 혹은 동생, 혹은 오빠, 형, 누나, 언니로서 가정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일을 다 하는 것도 아마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여러분 모두가 많이들 원할 것 같은데 실제로 선생님은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제일 많이 삶의 목적으로 선택할 걸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사에서는요, 8.9%밖에 나오질 않았네요.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건강,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그리고 명예를 얻는 것. 이런 순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삶의 목적들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삶의 목적들이 각기 다르다는 것은 이제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을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삶의 목적이 다양한데 이게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적인지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다양한 삶의 목적이 반드시 내가 죽을 때까지 추구해야 할 목적인지 아니면 나는 더 큰 목적이 있고 더 좋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인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고 나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싶어요. 혹은 좋은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은 수단이고 과정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돈을 통해서 그보다 높은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요, 내심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돈이 끝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돈은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겁니다.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친구들에게 선물도 할 수 있고, 또 아프리카나 우리보다 힘든 곳에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런 돈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목적이 되기보다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즉, 봉사든, 아니면 공부든, 운동이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보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점점 더 궁극적이고 높은 목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정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실현하고 싶은 목적을 찾게 되는데 그 목적에 도착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 기쁨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물론 사람들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르고 행복에 대한 정의도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공부를 하는 우리 3개고등학교 1학년들은요, 올리드를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올리드를 보게 되면은, 자,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삶에서 충분한 만족감이나 기쁨을 느끼는 상태.
여러분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은요, 어떻게 남은 일과를 보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빠르면은 5시, 늦으면은 학원 갔다가 가면은 7시, 8시, 9시, 10시가 되겠죠. 공부를 하다가도 늦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가장 힘든 게 배가 고플 거예요. 그죠? 근데 마침 집에 갔더니 뭔가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다거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누가 주문을 해놨으면 또 그것을 먹게 되면은 굉장히 기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치킨이 내 삶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 치킨을 먹고 피자를 먹고 떡볶이를 먹고 마라탕을 먹고 그 외에 수많은 맛있는 것을 먹는 거는요. 내가 순간순간 느끼는 기쁨입니다. 물론 이 자체도 행복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그 단편적인 하나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은요, 삶 동안에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우리는 행복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느끼는 상태 조건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기쁨을 얻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로 얘기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혹은 엄마 아버지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용돈을 받거나 선물을 받았을 때 그리고 내가 취업에 성공해서 월급을 받았을 때 이런 것은 물질적인 가치를 얻게 됨으로 느끼는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책, 작가의 책을 읽고 감동을 느꼈을 때도 여러분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가수나 아이돌들의 음반이 나왔을 때 너무나 잘 뽑혀 나온 그 음악을 듣고도 감동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즉, 이런 물질적 가치를 느낄 때 혹은 정신적 가치를 느낄 때도 그리고 이 둘 다를 느낄 때도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둘 다를 느낄 때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들어봤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내재되어 있는 덕이라는 것, 즉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뛰어난 면을 따라가지고 그 목적을, 즉 덕이 가르치는 방향대로, 가리키는 방향대로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쉽지는 않을 건데 다시 교과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책을 두 개를 좀 펴놓고 보다 보면은 아,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를 곧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실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 행복은 탁월성, 즉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 즉 우리의 마음이 혹은 우리의 능력이 뛰어난 가치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목적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꼬린 지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탁월성에 따르는 행위들은 그 자체로 즐거움이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게 무조건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나는 조금 게을러서 잠을 더 많이 자고 싶은데 잠을 많이 자는 게 탁월함은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 판단에 따라 갖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마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으로 가는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가는 덕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은 목적이고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추가로 해가지고요. 친구, 용모 등 외적인 도움 또한 필요로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돈이 하나도 없어요. 주머니에 100원짜리도 없는데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혹은 기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내적인 면도 충분하지만은 외적인 면도, 즉 물질적 가치도 충분해야지만이 이런 내적인 탁월함이 가리키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요, 내적인 가르침이, 탁월함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과 동시에 외적으로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도덕성 같은 탁월함이 시킨 대로, 즉 덕이 시키는 대로 내가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을 행복의 과정이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교과서 똑같아요. 행복이란 일반적으로 삶에서 충분한 만족감이나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올리드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올리드에서 봤던 것처럼 물질적 기준도 충족돼야 되고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원하는 기준도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 욕구 충족이나 신체적, 정서적 건강, 친밀한 인간관계 등 우리가 삶에서 만족감이나 기쁨을 느끼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배고프면은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행복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나에게 필요한 물질적 기준이 충족되어야 됨과 동시에 나의 이성과 혹은 감성을 채워줄 수 있는 정신적 기준도 만족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물질적 기준과 정신적 기준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행복의 공통된 기준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의 공통된 기준. 물론 개별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회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답을 내는 게 옳지 않다고 아마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그런 답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는 것에는 우리가 몇 가지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올리도록 가볼게요. 자, 행복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행복의 여러 가지 기준. 여러분, 선생님, 저는 그건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선생님들끼리 또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수업에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또 진행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 수업이니까 여러분과 피드백하기 힘들잖아요. 그지? 우리가 또 아직까지 EBS 온라인 클래스가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덕분에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요. 더 개선 방법 찾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드백이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수업에서 각자 생각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또 깊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시대와 지역에 따른, 여러분 이제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요 단원 앞에, 그 앞에 단에서 인간과 사회와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네 가지가 있었죠.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윤리적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관점을 통합적으로 잘 사용하여서 분석해야 된다고 배웠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행복도 어떤 현상 혹은 인간이 끼어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시대, 지역에 따라서 기준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서양의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스 같은 철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해서 내가 내적인 성찰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과의 주고받음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철학자가 좋아하는 거는 내면의 성찰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찰하다 보니까는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지금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 혹은 못하는 게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요. 자, 이 뒤에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올리드도 그렇고 교과서도 그렇고 소크라테스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선생님도 이걸 깊게 얘기할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행복의 과정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본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그러한 목적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 즉 덕이라는 것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차이가 어떻게 보면 말하기가 좀 힘듭니다. 구별하기 어렵죠, 여러분들도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뒤에서 보다 보면은 조금 더 알기 쉬울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고대 그리스에서는 지적 활동을 통해 갖고 더 나은 지식을 얻는 거 혹은 덕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자체를 행복의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행복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에 알렉산드라는 걸출원이 나타나요. 마케도니아에서. 이 사람은 그리스를 거의 통합하고요. 그 힘을 모아서 동쪽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라는 게 여러 가지 기준이 따로 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할게요.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은 동양과 당시 서양의 문화가 서로 융합되는 결과 나타난 문화라고 볼게요. 즉, 이 헬레니즘 시대는요, 전쟁이 되게 많은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내일. 오늘 살지, 내일 살지, 내가 1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복잡한 인생에 내가 뭐 이렇게 골아파 봤자 얻는 게 없어. 진정한 행복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즉, 내 마음 편해지는 게 행복이야 라고 보는 거예요. 내 마음 편해지는 게. 근데 좀 이상하게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세상을 선택해서 들으면은요, 이런 거 배우게 될 텐데, 헬레니즘 시대에 철학자들이 몇 가지의 학파를 이루어갖고 얘기를 하는 게 달라요, 또. 즉, 행복이라는 게 마음의 평온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마음의 평온이라는 게. 마음의 평온을 이루는 것이 바로 행복이랑 똑같은데, 에피쿠로스라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랑 스토아 학파가 원하는 거랑 평온의 느낌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좀 볼게요.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이렇게 육체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즉 쾌락적인 상태를 행복의 상태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몇몇 학생들은 쾌락 그거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혹은 뭐 마약하고 이런 게 쾌락 아닌가요? 그런 쾌락이 아니라 불쾌의 반대말로 쾌락입니다. 즉, 여러분이 화장실 급하게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누가 막고 있어. 그러면 계속 배 아프고 금방 뭐가 나올 것 같고 바지에다가 실제할 것 같고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불쾌한 상태잖아요. 불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불쾌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즉 배고픔이 없어지는 거, 불안함이 없어지는 거, 배 아픔이 없어지는 거, 오줌 싸고 싶은 그런 불쾌한 감정이 없어지는 것을 이 사람들은 쾌락이라고 보는 겁니다. 즉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쾌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배고픔이 없어지는 거, 불쾌감이 없어지는 거, 어떤 불편함이 없어지는 상태를 우리는 쾌락이라고 보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전쟁통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순수한 내 마음의 평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이야 보는 겁니다. 행복. 그에 반해서요, 스토아 학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살기 위해 아득바득 뭐 해봤자 개인의 힘은 사회의 힘에 비해서 좀 약해. 군대를 가라면 가야 되고, 그죠? 세금을 내라면 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안달복달하지 해봤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제도에, 그 모든 외적인 압력에 대해서 편안해지라는 겁니다. 편안해지면, 그래. 모든 것에 초연하게 내가 어차피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내적인 면이라도 잘 갈고 닦아서 내 마음의 평온을 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예요. 스토아. 즉, 에피쿠로스 학파들은요, 개인을 더 중시하는 거고, 그죠? 개인은 스스로가 평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스토아 학파는 좀 금욕적인 상태에서 안 돼.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모든 것에 초연해져서 마음의 평온을 얻으라. 라고 얘기했던 학파입니다. 어렵죠, 여러분. 어려운데, 요거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아, 어떤 거구나라고 느낌이 오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요. 헬레니즘은 스스로의 마음의 평을 얻는 것이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 헬레니즘은 끝내고요. 그지? 그 다음에 뭐 따로 구분 짓기는 그렇지만은 고대가 끝나면 중세가 와요. 중세. 그 중세, 서양의 중세에는요, 어떤 것이 가장 중심에 있었냐면요. 하느님의 가르침이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가르침. 여러분도 뭐 교회나 성당을 다니는 사람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도 기본적으로 그 하느님의 가르침 중에는 가장 큰 게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을 가고 안 믿으면 지옥을 간다. 그리고 뭐 착한 일을 하면 천당을 가고 아니면 지옥에 간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는요, 종교는 선택이고 본인이 원하면 믿는 겁니다. 근데 당시 중세 서양에서는요, 이런 성경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이성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느님의 말씀만이 오로지 내가 삶을 사는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중세 사람들의 목적은 현생에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그 말씀을 잘 따르는 착한 제자가 되어 결국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신의 선택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는 그 목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당시 중세 사람들의 행복은요, 현세에 내가 돈을 잘 벌고 높은 지위에 가서 권력을 얻고가 아니라 내가 잘 살아서 하느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잘 살아서 천국을 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중세가 끝난 다음에쯤에는요, 사람들은 이성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하느님의 말씀도 옳은 게 많지만 우리 인간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알게 돼요. 그래서 근대가 되면은 하느님의 말씀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인간의 이성,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그 가치를 매우 높게 생각하게 돼요. 하느님의 말씀만 따르면 된다. 내 자유는 필요 없다가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내게 주어진 내 신체에 대한 내 생명에 대한 자유 혹은 나의 재산에 대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만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이 평등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돼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중시하는 사회가 됩니다. 근데 이 근대에 들어와서 칸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칸트.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한 사람이에요. 선생님도 윤리학 전공이 아니라 갖고, 선생님 일반사회 전공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착한 일을 할 때 내가, 저 사람 너무 안타깝다. 내가 도와줘야지. 라고 해서 봉사나 기부나 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좀 귀찮은데, 나 지금 돈이 좀 없는데, 나 힘든데, 저 사람들에게 내가 도와주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에 대한 평가가 좋아질 거야. 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칸트는 전자의 선한 행위만이 올바른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전자의 행위만. 즉,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법칙. 즉,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 라는 이 정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올바르다고 보는 거예요. 칸트는.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하더라도 나쁜 마음을 품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겠지. 혹은 나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겠지. 하는 이 불순한 의도로 남을 돕는 것은 진정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즉, 내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나는 원래 순수하게 내 마음의 영혼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게 바로 행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요, 이 벤담이나 밀 같은 공리주의, 진짜 이 사람들 너무 할 말이 많은데 통합사회 시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생활과 윤리, 그리고 윤리와 사상에서 예,
선생님들과 함께 깊게 배우면 좋겠습니다. 공리주의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공리주의. 즉 사회의 공리가 가장 극대화되는 상태가 정의로운 상태.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가장 많은 공리를 얻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합니다. 물론 이 벤담과 밀도 같은 공리주의자지만 조금씩 다르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통합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힘드니까 벤담과 밀은 우리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의 공리를 얻는 것이 곧 행복이다라고 생각해 또 봅시다. 즉, 많은 사람들이 얻는 이 쾌락이 곧 행복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쾌락은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뭐 술, 담배, 마약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얻는 거, 밥을 먹어서 얻는 기쁨, 선물을 사서 얻는 기쁨, 새로운 핸드폰을 바꿔서 얻는 기쁨 같은 것을 쾌락이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유틸리티, 그 공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리. 여러분 이게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녹화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이 선생님 말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는지 전혀 피드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 말이 좀 어려우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친구들이 지금 좀 어려워하는구나. 그럼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거나 예를 들면 좋은데 여러분 선생님 지금 혼자 저녁 때 혼자 앉아갖고 쭝얼쭝얼 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이게 무슨 엉망진창인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힘들죠? 재미도 없고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한 30분이 지난 것 같아. 그죠?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갈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시대에 따라 갖고 각기 중요시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행복은 점차 변화합니다. 행복의 기준은요. 기준은요. 이제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중시하는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에 반해 또 공간적인 차이에 따라서, 즉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언제든지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 지역, 즉 선진국 같은 나라 사람들, 물론 선진국이라고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보통은 선진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최빈국이나 혹은 개발도상국 사람들에 비해서 밥을 못 먹을 확률이 적습니다. 즉, 그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의식주가 갖춰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역 사람들은요, 밥, 음식, 집, 옷, 이런 기본적인 의식주보다는 충분히 충족되고 있으니까 물질을 좀 넘어가지고요. 좀 여유로운 삶, 친구와의 시간,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는 기쁨을 행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 삶의 여유 등 이런 걸 중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장에 먹을 게 없어. 여러분 배가 너무 고파요. 한 일주일 굶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 물만 먹고 있는 상태에서 친구와 같이 어저께 봤던 웹툰을 얘기를 나누면서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상상해보면 금방 될 거예요. 여러분 매일 그렇잖아요. 사교실 하다 보면은 너무 배가 고파. 근데 사교쌤이 너무 좋으신 분이고 수업이 재밌긴 하지만 잘 들어옵니까 머리에? 배고픔이 해소 안 되니까는요. 힘들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경제적으로 힘든 지역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의식주의 충족과 질병이 없는 삶을 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뭐 하고 봐야 돼? 살고 봐야 돼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지 행복한 삶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다음 두 번째는요, 민주주의라는 기준이 있어요. 경제적 기준 말고 민주주의. 선생님, 민주주의가 행복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쉽게 얘기하면, 통치하는 사람과 지배를 받는 사람이 일치된 상황입니다. 선생님, 대통령이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대통령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죠, 그죠? 즉, 국민이 선출한 이런 정치인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즉, 정치의 목적이 뭐예요? 대통령이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문화적이라든지 더 좋은 상태로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바로 정치입니다. 근데 이런 민주주의가 우리의 주권이 확립되지 않은 국가들은요,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 일부의 정치인, 일부의 군인, 일부의 독재자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돌아가야 될 사회적 자원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어요. 물론 여러분이 독재자면은 돈을 엄청 많이 모을 수도 있고 보석도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뺏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독재자가 될 확률은 매우 적죠. 그래서 이렇게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지역은요, 상대적으로 이 정치적 자유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에서는 정치적인 자유가 매우 중시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정치적으로 매우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 있어요. 정교가 분리되지 않은, 즉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국가들이 좀 꽤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그럼 이 국가들은요, 여전히 삶이 종교와 밀접하기 때문에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요, 평생에 한 번씩 반드시 메카에 가서 성지순례를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의무래요. 그리고 하루에 세 번씩 이슬람 성지를 향해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뭐지 싶은데 그 사람들은 그게 행복한 삶인 거야. 행복한 삶이요. 그렇지.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그 각자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갖고 행복의 기준이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거. 예,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교과서 가볼게요. 자, 그림 좀 보겠습니다. 그림.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요 분은 지금 헬레니즘을 얘기하고 있어요. 헬레니즘 시대. 전쟁이 많고 다툼이 많던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 행복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평온이야. 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평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자분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지. 신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신의 중심이고 신의 말씀이 짱인 겁니다. 그걸 따르지 않으면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신의 말씀을 잘 따라서 그래 너는 천국 행이야라고 됐을 때, 즉 비로소 죽어서야 행복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좀 그래요, 우리 그지? 뭐 여러분 중에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신의 말씀이 다 맞는 말이지만은 그걸 다 지키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지? 다음 인간의 이성이 발전되기 시작해서 내가 갖고 있는 신체에 대한 자유 그리고 내 재산에 대한 내가 애써서 만든 재산에 대한 자유 이런 자유를 얻는 거 그리고 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자유와 평등이 우리 행복의 전제라고 보는 게 바로 근대입니다. 근대. 이 흐름 아까 선생님 설명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도 각자 나름대로 이 행복의 기준이라는 게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역적 여건. 예. 선생님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가 아프리카 지역에 빈국이 좀 많다 보니까는 이렇게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가 사진에 나와 있어요.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에서는 우리가 아프지 않고 그냥 배고프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장에 안전할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있으면은 그때가 행복해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 여러분, 근데 이 상황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 교과서입니다. 굳이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가 이런 친구 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아프리카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나는 열심히 공부해갖고 나는 우리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 거야. 나 진짜 애를 가르쳐갖고 나 우리나라 선진국 되게 할 거야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 사람이 그게 행복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선입견이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또 마음에 안 드는 거. 선생님, 이거 좀 쌉소리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이죠. 이제 백인 가정 내에, 물론 백인 가정이 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런 거 하고 있죠. 책에서도. 이런 거 없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경제적 안정돼 있으면요. 우리는 가족과 함께. 즉, 먹고 사는 게 해결돼 있으니까 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행복하다라고 해서 행복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부르카를 입고 있는 예.
얼굴 가리고 있어요. We want freedom이라고 해갖고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즉 민주주의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이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받침이 되어야지만이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고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자유를 행복의 요건 혹은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선생님이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하고 지루하게 하면서 행복이 뭔지 그리고 행복의 기준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선생님도 쭉 온라인 수업을 줌으로만 이렇게 실시간으로만 하다가 이렇게 녹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네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거라서 선생님이 지금 잘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듣다 보면은 아우 재미없어 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도 선생님 좀 입장을 좀 이해해주고 선생님도 하루하루 이렇게 수업을 만들다 보면은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조금만 인내해주고 선생님 사정을 좀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